안녕하십니까. 회선지 정비사업연구소의 송상열 박사입니다. 남양주시 등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회선지 정비사업을 준비하였고 인고의 세월을 거쳐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 법률용어는 협의입니다.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선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과 방법, 절차, 기간, 비용, 또 자금 조달 방법, 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 회선지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선지 정비사업은 개발자원구역법 제4조 2에 따라 진행이 되었고 2020년 작년 말까지 유효한 사업이었습니다. 남양주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두 분께서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 제12조에 따라서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회선지 정비사업을 할 때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국토부 이후 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선지 정비사업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물류창고 사업으로 높이 10m 이하 용적률 120% 그리고 신축하는 건물입니다.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주와 국가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원 또는 녹지 조성을 하여 기부 찬합을 하는 업무와 물류창고 허가를 받는 업무가 동시에 다 완료가 되어야지 회선지 정비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 물류시설이란 저장, 관리, 집화, 배송, 보관, 하역, 분류, 포장, 상표 부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고 주된 용도로는 창고 시설에 한하고 있으면서 부속적인 업무로 사무실이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높이 10m 이하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5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바로 필러티 규정인데요. 결국 10m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러티를 포함하여 10m라서 필러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 전체를 필러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면 우리 5층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5층까지는 올릴 수는 없고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높이 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치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성, 안전상, 효율성, 법규 적합성일 경우 전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신축으로 국토교통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맞춰가는 상태입니다. 전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일단 신축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은 쉽지만 전치를 할 경우에 전치의 기준, 규정, 방법, 절차 이와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 승인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국토교통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다 대부분 신축으로 하였고요. 신축을 안 하고 증축이나 개축 또는 전치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국토부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창고시설입니다. 일반 창고, 냉장 창고, 냉동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물류란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즉 공장, 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건축법에 나오는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지 정비사업은 실제로 가능할 것 같지만 개발제한구역법을 비롯해서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간정보 구축관리법, 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물리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보호법 등 법률 24개, 규칙, 고시 7개, 계획지침 2개, 지자체 조례 2개 등 30개가 넘는 실로 수많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감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협의를 받으면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토지주 여러분들한테로 공문이 갑니다.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해서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건축법, 공간정보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향후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 외 녹지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할 것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법과 건축법인데 공간정보관리법은 우리 토지 이동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 즉 지적정리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요. 개발제한구역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물류창고를 건축하라 그랬죠? 아까 법에서는 신축이었는데 건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넣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건축이라는 용어 안에는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이 다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축하라 그랬기 때문에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개축도 되는 겁니다. 증축은 연면적이 늘어나거나 높이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 연면적을 넘어서지 않는 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뜯어 고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축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안내사항으로 국토교통부 협의한 날로부터, 즉 이쪽에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건축가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그 날짜, 이게 날짜가 박혀 있는데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폐소지 정비사업 실효된다. 즉 폐소지 정비사업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준공해야 됩니다. 행위허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훼손지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된, 훼손지 정비사업 계획은 국토교통부 협의된 그 신청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추진 만전을 기하세요 하고 있네요. 아니, 우리는 물류창고 사업을 하는데 웬 뜬구름없이 행위허가 준공이라는 말이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훼손지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인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완료해야지만 행위허가 준공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에는 국토교통부 협의 이전에는 만제곱미터 구역을 맞추고 대표자 선발하고 시행규약 작성했으며 이래저래 기부차나 방법 등 정말로 많은 협의 논란 끝에 정비사업 계획서를 지자체에 내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좀 전에 본 공문을 토지주 여러분들께서 받았습니다. 요까지 업무가 전체 업무 중에 약 40% 정도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 승인 받았으면 건축 허가 받아서 신축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공문에 보셨잖아요. 행위허가 준공, 도시계획시설사, 요 두 단어가 키포인트입니다. 국토교통부 협의 이후 훼손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국토교통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 토지주가 시장님께 하시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해주십니다. 또 동시에 행위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때 건축허가 신청,
농지 전용 허가, 도로 조명 허가, 국어 조명 허가 이런 것들이 다 신청이 같이 됩니다. 이런 신청들은 행위 허가 신청의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은 시장님께서 똑같이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위 허가를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과 허가를 받은 그 후속 업무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후속 업무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겠대요. 인가를 받고 나면 공인한 녹지 조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서 좋아, 기부찬합 잘 받을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행위허가 준공을 해주겠다. 즉 훼손지 정비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건축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행위허가, 건축허가, 그리고 건축 전체 35% 정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인가, 기부찬합 약 50%, 기반시설 설치, 인허가 조건 이행 등 기타 등등 지원 업무 약 15%, 해서 100% 정도 업무가 채워지는 겁니다. 크게 기반시설 업무, 기타 지원시설 업무를 다 빼고 핵심적인 업무인 기부찬합하는 업무와 건축허가하는 업무를 구분해보면 기부찬합할 때 필요로 한, 금방 살펴봤잖아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공사, 이 업무가 70%라면 건축허가 행위 업무는 약 30% 정도 될 겁니다. 이 기부찬합 업무와 건축허가 업무가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복잡성, 오랜 기간, 업무의 방대한 내용 등을 볼 때 70대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축허가는 건축사를 선정하여 그 건축사가 세움터라는 데 등록하면 됩니다. 그냥 양식이 따로 있고 설계해서 넣으면 됩니다. 물론 설계에는 구조, 토목, 전기, 설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세움터 가서 건축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도시관리계획 업무는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야 되고 실시계획 인가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업무와 이 업무가 동시에 다 끝나야 하고 두 가지 업무가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행위허가 신청에는 건축 설계 포함된다 그랬어요. 요거 작성하는데 3개월 쭉 허가받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하는 데까지 정말 빨리 하면 6개월, 그래서 1년 사이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 나오는 기부찬합하는 업무 준비하는 데 3개월, 완료하는 데까지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행위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이쪽에 나오는 기부찬합 업무가 결정고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허가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찬합 업무가 완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허가 했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축허가 착공을 하려면 이 업무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업무가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내주지 않고 행위허가 준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업무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아까 살펴봤다시피 이쪽 업무가 약 70%, 이쪽 업무가 30% 정도 됩니다. 이쪽 업무가 진행되어야 이쪽 업무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쪽 업무는 건축사가 하고 이쪽 업무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의 영역이 달라요. 그런데 건축사한테 국토부 협의 이후에 업무를 다 맡기면 이 업무는 또다시 건축사는 도시계획사한테 이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쪽 업무가 훨씬 더 양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쪽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행여가 업무, 기부찬압 업무, 결코 분리돼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 신청할 때 이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열라고 하고 있잖아요. 건축물 연면적 1500, 토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심의라는 것이요. 가급적 안 열리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교수 등 자문위원들이 외부 자문위원들이 한 10분 이상 지자체 심의 열릴 때 참석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서, 과장님, 국장이 참석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셔서 한마디씩 꼭 합니다. 한마디씩 반드시 합니다. 그걸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대부분 조건부 심의 통과입니다. 조건부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 나와. 그래야 승인 나오고. 그래야 인가받습니다.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계획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5,00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00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받아야 합니다. 행여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신청서 위치, 또 토지 형질 변경, 사업기간, 착공,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위치도와 사업계획도서, 적용계획도서, 첨부 서류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건축허가 신청입니다. 자, 신축할 거냐? 건축주, 설계자, 대지 조건, 하수 처리 시설, 주차장, 그죠? 또 이렇게 내면 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도로 조명, 상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괄로 의제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서명해야 됩니다. 보통 한 구역에 적게는 2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묶여 있으시죠? 10,000제곱미터 이상 때문에. 그럴 때 지자체 행여가 신청을 할 때는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10분이에요. 한 구역이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신청서만큼은 개별 지주별로 신청서를 쓰게 됩니다.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콘크리트 할래, 철골조 할래, 지압 할래, 지상 몇 층 할래?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승강기, 차행의 길이 이런 내용들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청합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 일시불로 낼래, 분할 납부할래? 이렇게 돈 받는 건 칼같이 받습니다. 이렇게 돈 받고 남의 농지 전용 허가 해줍니다. 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건축 허가할 때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건축선 3m, 인접대지 경계선 50cm, 주차장 400제곱미터당 한 대. 무엇보다도 건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자, 우리 창고인데 층수가 2층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일 경우에 내진 설계를 또 하여야 합니다. 네,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개발자한구역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절차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기부찬압하는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제안서를 신청해서 지형도면 고시까지가 약 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공사하고 준공까지 약 1년 정도 2년이 걸릴 건데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빨리 단축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자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입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계획설명서, 관련 도면 첨부도서,
첨부도서에는 기초조서 결과서, 환경성, 경관성, 교통성, 사전제, 영양성 검토서가 첨부됩니다. 이렇게 아까 살펴봤다시피 지형도면 고시를 받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그때 여기 첨부 서류가 붙는데 첨부 서류에는 계획 평면도, 공사 설계 도서,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 도면 등등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신청에서부터 이런 첨부 서류 등등을 해보면 약 한 300페이지 내외 정도, 최소한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 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땅 30% 내놓는 것도 아깝고 서러워 죽겠는데 지난 50년 동안 개발자원구역에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내 땅 가치도 떨어져 있는데 땅 뺏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이렇게 많은 돈을 또다시 드리려고 하고 있는구나.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내 땅 30% 기부 체납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절차와 기간, 비용이 소요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완료하면 완료 보고서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준공필증을 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후의 절차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